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유로존 위기 같은 경우를 중국에다 비유한다? 한마디로 넌센스입니다. 유로존 위기 제가 과거에 몇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로존 위기는요, 국가 재정 위기라고도 얘기하는데 국가 재정 위기는 결과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유로존 위기는요, 경상수지가 그러니까 적자인 국가가 소위 말해서 외부의 소위 대서양 건너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뻥 터지면서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남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독일이라든가 이런 외부에서 자본이 유입된 나라들에서 자본이 갑자기 탈출을 하면서 벌어진 거예요. 은행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이 돈들을 회수하니까 이제 은행들이 위기에 빠지죠. 유동성 위기예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파산할 상황에 이제니까는 봉착하니까 국가가 뭐냐면 자금을 투입한 거죠. 은행 파산을 방치하는 국가들은 없거든요. 자금을 투입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국가 채무가 급증을 한 거죠. 국가 채무가. 그건 통계 수치로도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잖아요. 국가 재정위기를 국내에서 그러니까는 조중동 같은 경우가 그리스 같은 데다 가면서 그러는데 그리스가 그러니까 금융위기 터지기 전부터 100%가 넘었었잖아요. 100% 정도 됐었잖아요. 100%대. 근데 그게 사실은 뭐냐면요. 90대 말부터 유로존 가입하기 전부터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재정 지출 최소주의자들, 예? 제가 그랬잖아요. 재정 지출 최소주의자들이 소위 말해서 이 금융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세력들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금융은 굉장히 금융부분은 탐욕적입니다. 가장 탐욕적인 부분이에요. 금융은요. 예? 그래서 가능한 한 그러니까 이 수익을 노리면서 수익을 그러니까는 최대화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잔인할 정도로 갑니다. 돈이라는 것이 원래가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유로존 위기는 경상수지 적자에서 비롯된 거예요. 경상수지 적자. 재정위기는 경상수지 적자 국가에서 갑작스럽게 자본이 유출되어지면서 자본이 그러니까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시장의 위기가 확산되어지게 되면은 사실 그러니까 안전지대로 탈출하잖아요. 안전지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탈출을 하잖아요. 하는 과정 속에서 자본이 갑자기 빠져나가니까 독일 은행이 스페인 은행에다 빌려줬다가 그리스 은행에 빌려줬던 돈들을 갑자기 회수하니까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겪었을 때랑 비슷한 거죠. 단지 여기 뭐 유로화로 그러니까 유로화로 빌렸다가 유로화가 빠져나가는데 문제는 그 돈이 없다 보니까는 왜 유로화를 그러니까 찍어낼 수가 없잖아요. 단일 중앙은행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중앙은행을 포기했으니까는 찍어낼 수가 없잖아요. 돈을요. 그래서 못 막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그러니까 빚을 내 가지고 자금을 확보해 가지고 은행 지원하면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그 악순환고리가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럽 중앙은행이 무제한 국채 매입을 2012년 그러니까 8월 달인가요? 9월 달인가요? 그때 선언을 하면서 이게 진정되잖아요. 예? 왜? 유로화 부족이거든요. 유로화 부족이었었거든요. 유동성 부족이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진정됐듯이 근데 유로존 얘기는 경상수지 적자가 기본적인 핵심 원인입니다. 근데 중국은 지금 경상수지 적자 국가 아니잖아요. 경상수지 흑자 국가일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뭐냐면은 이 소위 말해서 외환 보유액이 3조 2천억 달러 정도 갖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자본이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그걸 방어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고 경상수지 흑자 국가니까요. 그리고 뭐냐면은 외환 보유액이 그러니까 절대 규모 GDP 대비로는 그러니까 충분치 않을지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절대 규모로 그러니까 굉장히 충분하잖아요. 3조 2천억 달러 정도는 충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는 사실 유로존 위기하고 비유한다는 것은 이건 넌센스입니다. 한마디로 넌센스예요. 기본적인 그러니까 원인이 틀린데 유로존 위기처럼 터진다? 이건 넌센스고요. 리먼 브러스 사태하고 이제 그러니까 비유하는 경우는 이것도 그러니까 그 리먼 브러스 사태를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째는요. 중국의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사태는 뭐냐면은 중국의 제가 중국 얘기하기 싫어하는 이유가요. 저는 중국에 대해서 별로 희망이 없다고 보는 나라예요. 큰 희망이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대안이 될 수가 없는 나라라고 봅니다. 하나의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한테 순수하게 그러니까 끌려다니지 않는 국가는 되겠지만은 그건 뭐 인도도 그렇잖아요. 인도도 그렇고 국제사회 속에서 정상적인 국가라면 대부분 다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 포지션을 취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중국은 저는 그러니까 이게 과거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이 19세기, 20세기에
국제 질서를 만든 것 같은 그러한 대안적인 질서를 제시하는 모습은, 그리고 중국의 경제 패러다임이 그렇게 저는 미래 대안적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 얘기 별로 안 하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면 제가 배울 게 있다면 가죠. 자, 그 얘기 뭐 중국 얘기 언젠가 다시 한번 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리먼 브러더스 사태는요, 쉽게 얘기해서 조지 부시 때 이전부터, 그러니까 클린턴 때부터 1995년경부터 빚내서 집사라라는 게 그 민주당, 공화당, 그러니까는 그 양 정권의 공통적인 정책이었었어요. 여러분들은 조지 부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다. 클린턴도 그랬어요. 빚내서 집사라 붙이겠습니다. 빚내서 집사라 그러니까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요? 빚내서 집사라면서 거기 정책적인 그러니까 지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돈이 그러니까는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니까는 부동산 가격은 오르지요. 부동산 가격은 오릅니다.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사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그러니까는 중산층의 꿈이 뭐냐면은 자기 집 소유하는 거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욕망이잖아요. 욕망이요. 그래서 빚내라 집사라 하면서 돈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다 보니까는 결국은 주택 금융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지원하는 게 월가 아닙니까? 월가는 돈놀이 할 수 있으니까 또 신났고, 신났고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이게 이제 욕심이 탐욕이 지나치게 되면서 위험한 상품들을 막 만든 거죠. 위험한 상품. 제가 과거에 이거 소개했잖아요. CDO를 제작하는 방법을 제가 간단하게 제가 CDO를 어떻게 제작했냐. 부채담보증권이라고 우리말로는 번역하는데, 우리 소위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러니까 SMBS라고 하는 게 서브프라임 등급 신용 등급 사람들한테 주택담보대출금을 그러니까 빌려주고 그걸로 우리가 증권화한 게 SMBS라고 우리가 흔히 표시를 하는데요. 그냥 일반 MBS하고 좀 구분하기 위해서요. 뭐 이런 그러니까 위험한 그러니까 이런 MBS 같은 게 안 팔리거든요. 안 팔리는 것들을 팔리도록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수리 통계 기술로 그러니까 사실 조작을 한 거죠. 제가 볼 땐 조작을 한 겁니다. 통계를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적인 통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CDO라는 걸 만든 건데 이게 그러니까 시장에 집값이 올라갈 때는 이 문제가 위험성이 드러나지 않아요. 금융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이것도 그러니까 하나의 어떻게 보면 혁신 아니냐 이것도 그러니까 그러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위험성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이 상품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이 상품의 제작에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금융은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평상시에는 굉장히 위험한 것들도 그러니까 잘 거래가 되고 그래요. 문제는 그게 이제 그러니까는 대규모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의 대규모 그러니까 문제를 야기할 때 사회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걸 이제 우리가 그거를 잘못 만들어진 상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러니까는 그런 대규모 그러니까 대규모 그러니까 피해를 발생하기 전에 잘 돌아갔다고 해가지고 그 상품을 정당화하는 것은요. 그거는 있잖아요. 금융에 종사하면서 그러니까는 금융상품 거래에 참여해가지고 뭐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생각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은 사회적으로는 경제학적으로는요. 그건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 그건 일종의 사기예요. 솔직히 말해서요. 솔직히 말해서 금융을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사기친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요. 자, 이렇게 이제 확보를 해가지고 한 건데, 이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금융위기에 튀어나온 용어들이 그동안 그 이전에는 없었던 용어들이 몇 가지가 있죠. 소위 말해서 그림자 금융이라는 거. 그림자 금융이라는 용어가 툭 튀어나왔죠. 양적 하나라는 말도 튀어나오고 막. 그 전에는 교과서에도 없었고, 일반 사람들이 그러니까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용어들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림자 금융하게 되면 우리가 그림자 부채, 그림자를 많이 붙여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는데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잖아요. 사람의 그림자, 그 그림자는 나의 그림자는 내 실체는 아니잖아요. 실체는 아닌데 내 모습을 그대로 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그림자 금융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금융과 비슷한 짓을 하는데 금융은 있잖아요. 사고를 치게 되게 되면은 사회한테 많은 피해를 입히고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공적 자금도 투입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규제를 받습니다. 규제를 받고 그러니까는 위험한 거래를 그러니까 제한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러니까는 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금융 회사들인 거예요. 이 그림자 금융이 미국은 이미요 90대 초부터 전통적인 그러니까 금융 규제를 받는 은행들보다도 자산 규모가 그러니까 이미 자산과 부채 규모가 이미 그러니까는 초과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림자 금융의 규모가 엄청나게 컸었고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발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요. 리먼 브러더스를 파산시키고 난 이후에
파산시키고 난 이후에 소위 말해서 미국이 그러니까는 금융 시스템이 셧다운 됐잖아요. 셧다운 됐는데 미국의 소위 말해서 규제 당국들, 미국의 연방 정부에서 리먼 브러스가 파산을 했을 때 그 충격이 실제로 그러니까 초래한 현실과 같은 것이 초래할 줄 알았으면은 리먼 브러스 파산 안 시켰습니다. 절대요. 파산 안 시켰어요. 리먼 브러스를 파산시킨 것은 뭐냐면요. 리먼 브러스 파산의 충격이 그렇게 클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금융당국에서 리먼 브러스가 가지고 있는 위험한 부분을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이 있죠. 빙산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부분이 그러니까 빙산 전체의 아주 일부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파악한 리먼 브러스의 위험한 자산, 부실 자산을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전체를 파악을 못한 거예요. 파악을 못한 거야. 왜 그러냐? 이게 규제 밖에 있으니까 파악이 안 될 수밖에 없죠. 네? 안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 정도 그러니까 저 정도 부실 자산 있는 거를 파산시킨다고 해가지고 별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리먼에서 파산하면서 그 리먼의 실체가 쭉 뿌리째 뽑혀 나오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얽혀 있었던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미국은 상업은행, 투자은행, 펀드들 이게 그다음에 미국에는 그다음에 뭐 전 세계 주요 은행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네? 전 세계 주요 은행들이요. 이것들이 다 얽히고 막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뿌리가 서로가 다 얽혀 있는 거야.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가 네트워크가 붕괴되듯이 이게 붕괴가 돼버린 거죠. 붕괴가 된 거야. 근데 그래서 그 리먼 브러스 사태를 조사한 보고서에도 나옵니다. 리먼 브러스의 그러니까는 이 전체 이 부실 규모가 예? 이게 소위 말해서 CDS라는 상품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CDO에 투자했다가 그러니까 돈 날렸을 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그러니까 금융보험 상품 같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발행 규모가 전체 이 보장해준 규모가 670조 달러가 넘었다는 이런 추정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당시에 미국의 GDP가 한 20조 달러가 아니라 6조 달러 이 정도 될 때였었으니까요. 엄청난 규모잖아요. 그러니까 리먼 브러스가 가지고 있는 그 파악된 부실 자산은 아주 극소수였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림자 금융이 엄청나게 컸던 거예요. 그림자 금융이 그러니까 파악 안 됐던. 그래서 이걸 파산시킨 거예요. 파산시켰다가 전체가 이제 붕괴돼 버린 거죠. 이거 만약에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큰 줄 알았으면은 미국은 달러 찍어낼 수 있는 나라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파산 안 시켰습니다. 파산 안 시키고 어떻게 했겠습니까요? 싹 부실 자산 도려내고 찍어낸 돈으로 그러니까는 새 돈을 투입해가지고 그거를 그러니까 정리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리먼 브러스 파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달에 10월 달에 소위 말해서 메릴 린치가 파산하잖아요. 그러니까 메릴 린치는 그러니까 리먼 브러스하고 자산 규모가 비싼데 소위 말해서 전 세계 그러니까 소위 우리 식으로 하면 증권회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지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잖아요. 메릴 린치가 파산하니까 그건 파산 안 시키잖아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한테 너한테 돈 빌려줄 테니까 쟤 인수해라.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게 결국 왜 그러냐면 리먼 브러스 터지고 나서 이제 핫뜨거 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러니까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걸 고백을 한 거예요. 실제로요. 그런데 중국은요, 그림자 금융이 미국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평가할 때, 중국 부동산 문제를 평가할 때 많은 전문가들이요, 미국 금융의 관점으로 중국을 바라보고 해석을 합니다. 왜? 배운 게 그거거든. 배운 게 미국 금융을 중심으로 배우다 보니까요. 근데 중국은요, 기본적으로 은행 중심의 금융 시스템입니다. 은행 중심의 금융 시스템이에요. 은행 중심의 금융 시스템이에요. 은행이 그러니까 전체 그러니까는 대출 중에 70% 이상은 은행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은행은 국유은행입니다. 국유은행에 정부가 그러니까 장악하고 소유하고 있는 정부은행이잖아요. 민영은행이 아닙니다. 민간은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림자 금융들, 소위 말해서 부동산 투자 신탁회사들, 이번에 부동산 사태를 계기로 해서 중국의 그러니까 투자 신탁회사들이 많이 이제 그러니까 문제가 부상되고 그랬잖아요. 투자 신탁회사는 말 그대로 시장에서 만들어진 하나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그러니까 금융회사들이고요. 회사들이고 얘네들하고 은행하고 관계는 그렇게 밀접하지가 않습니다.
예? 물론 거기에 그러니까는 암묵적 보증 이런 것들은 있죠. 이런 것들을까지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러니까 지주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상업은행 그 안에, 우리나라 신한은행도 마찬가지잖아요. 신한은행이라는 상업은행이 있고 그 밑에 신한증권도 있고 보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 저기 지주회사 안에. 이게 미국식이거든요. 미국의 금융 지주회사는 상업은행, 투자은행,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심지어 뭐 자산운용회사, 심지어는 그러니까 펀드까지 만들어가지고 늘 저 금융놀이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얽힐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밀접하게요. 얽혀 있어요. 근데 중국은 그렇게까지 심하게 얽혀 있지가 않다 이거예요. 완전히 단절돼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이 그 그림자 금융에서 대출 규모가 20%가 안 됩니다. 채 안 돼. 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근본적인 차이가. 이 차이를 부정하고 이 차이를 그러니까 외면하고 그냥 똑같이 그러니까는 이게 보니까 부동산 문제로 터진 거고, 중국에 그러니까 거대 그러니까 대규모 그러니까 민간 부동산 회사가 파산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는 이걸 그러니까 리먼 브러스를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연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지만은 아는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요, 그거는 너무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아까 이제 바이든이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바이든이 중국 경제 문제를 가지고 시한폭탄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게 뭐냐면요, 저는 다른 데 있어요. 다른 데 있습니다. 다른 데 있어요. 뭐냐면은 사실 지난주에 국내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는 사실 미국이나 유럽에 그러니까는 그 언론 시각으로 그러니까 대개 그러니까는 외신을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보도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이슈는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미국에 그러니까 우리가 연례 심포지움이 열리는 주말에 있었었죠. 우리가 대개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 주 8월 마지막 주 주말에 그러니까 우리가 연례 심포지움이 열리고 연준에, 근데 거기서는 그러니까 맹숭맹숭한 얘기뿐이 안 나왔거든요. 별로 그러니까 이제 뉴스가 화제가 될 얘기만은 없었잖아요. 평상시에 그러니까 뭐 파월의 입장이 그냥 그대로 다시 그냥 그 대풀된 것 뿐이잖아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사실 핫 이슈는 뭐였냐면요, 지난주가 이 지난주에 핵심은 뭐냐면 시진핑이었습니다. 시진핑이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 브릭스 회의가 남아공에서 열렸잖아요. 남아공에서 열렸는데 이게 그러니까는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불편한 행사였던 거예요. 굉장히 불편한 행사였던 겁니다. 그리고 서방 언론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엄청나게 초를 쳤죠. 초를 쳐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초청받아서 참여를 했지만은 브릭스의 그러니까 외연 확장, 그러니까 신규 회원 국가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녹록치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로 초를 쳤지요. 초를 쳤는데 결과 뚜껑을 열어보니까는 시진핑의 완전히 그러니까는 외교 승리로 나타났거든요. 6개 국가가 추가로 이제 그러니까는 신규 회원 국가로 받아들였잖아요. 브릭스는 그러니까 만장일치 제도거든요. 만장일치 제도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인도에 그러니까는 우리가 인도하고 좀 이제 그러니까는 저기에 있었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서방 중심의 저 시각인 거예요. 인도는 있잖아요. 중동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중동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국가예요. 네? 중동하고.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참여한 국가들 중에서 우리가 눈에 띄는 게 6개 국가 중에서 누굽니까요?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이란,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잖아요. 네? 이게 6개 국가잖아요. 네? 이들은 뭐냐면 인도하고도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갖고 있는 국가들이에요. 네? 근데 이들이 되게 뭡니까요? 석유 부국들이잖아. 석유 부국들인 거예요. 사우디, 이란, 아랍에는 다 석유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잖아요. 대표적인 생산하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렇죠? 석유 뭐 매장량이 그러니까 뭐 미국이 뭐 제일 많고 러시아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어쨌든 석유 생산을 현재 시장에 많이 공급하는 대표적인 국가들이잖아요. 거기다가 뭐냐면 중국은 그러니까 석유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잖아요. 적어도 해외에서 그러니까 수입해가지고요. 그렇죠?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석유 생산 국가하고 석유 소비 국가가 하나의 몸으로 뭉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최근에 우리가 유행이 뭡니까? 최고 유행이 뭐냐면 달러 의존도를 줄이자는 거잖아요. 달러 의존도를. 그러면 중동의 국가들하고 중동의 국가들하고 인도가 서로가 경제 교역을 하는 데 속에서 굳이 그러니까 뭐 달러를 할 필요 있냐? 에?
서로 자국의 통화를 가지고 서로 하자. 상대 국가에서 상대 국가에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로 결제를 하면 될 게 아니냐? 그럼 그게 편할 게 아닙니까? 편할 게 아니에요. 이게 이런 문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페트로달러를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위협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페트로달러가 없어지지는 않겠지만은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그러니까 심각하게 그러니까 훼손시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훼손시킬 수 있는 거잖아. 거기다가 이제 중남미에서 그러니까 아르헨티나가 그랬죠. 아르헨티나도 자원 부국이잖아요. 남미에 어쨌든 간에 그래도 브라질 다음으로 경제 2위 국가잖아요. 규모가 있어서요. 예? 아르헨티나가 요새 뭐 저기 저 인플레심하고 뭐 그래서 대내적으로 문제가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중남미를 대표하는 국가 중에 하나이잖아요. 브라질과 더불어 가지고요. 브라질은 이미 브릭스 국가고 그러니까 중남미의 양대 대표 국가가 브릭스의 회원 국가가 된 거예요. 중남미를 대표하는 이 그 두 개 국가가 예? 브릭스의 회원 국가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아프리카의 대표 국가들이 또 이제 그러니까 이번에 두 나라가 들어왔잖아요. 예? 경제력은 그러니까 별로가 하지만은 소위 아프리카의 그 인구 대국이죠. 아프리카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는 나이지리아인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그다음에 보게 되면 뭐 이제 그 오늘 이번에 합류한 그 이디오피아라든가 그다음에 그 이집트잖아요. 이런 나라들이 그러니까 1억이 넘는 나라들이거든요. 다 인구가요. 넘는 나라들인데 아프리카를 어쨌든 간에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나라죠. 인구가 많다 보니까요. 이런 나라들이 합류한 거예요. 합류하다 보니까는 이거를 합류시키는 거를 그러니까는 뭐 그 모디 수상이 소극적이었다는데 아닙니다. 인도도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거든요. 인도하고 중국이 그러니까는 서로가 눈에 안 보이는 경쟁적인 걸 하고 있지만은 서로가 아프리카도 인도하고 굉장히 그러니까 이 관계가 인도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나라이고 전통적으로 많이 그러니까 교류를 했던 나라거든요. 바다를 건너가지고 인도양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한번 봐보세요. 이디오피아랑 이집트가 되게 어디에 있는 나라들입니까요? 그 홍해 바로 인도양 지나가지고 이쪽 소위 말해서 아프리카로 보게 되면 이 어느 쪽입니까? 동쪽입니까? 동쪽이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쪽에 있는 아니 서쪽이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래서 중동 국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도요. 그렇죠? 이 바다 쪽으로 되게 끼어 있는 국가들이잖아요. 바다 관련해 가지고요. 인도하고도 굉장히 그러니까 교류가 많은 이 지역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이거는 사실 만장일치인데 인도가 있잖아요. 아무리 그러니까 시진핑이 그러니까는 뭐 저게 압력을 넣는다고 해가지고 모디 수상이 이거를 이제 자기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중국만 좋은 일 시킨다고 덥석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도가 어떤 나라인데요? 인도는 아닌 건 아닌 나라예요. 자기 목소리를 그러니까 독자적인 목소리를 굉장히 강조하고 이걸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는 나라예요. 인도는요. 그래서 비동맹 외교도 그러니까 주도를 했던 거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중국의 그러니까는 이 그 주권 의식은 이거는 굉장합니다. 전 세계 지금 인구에 있어서는 중국을 앞섰잖아요. 지금요. 앞서고 있는 나라인데 뭐 자존심이 굉장한 나라죠. 근데 여기서 브릭스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브릭스에서 우리가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소위 뭡니까? 우리가 전후에 2차 세대전 이후에 미국 주도로 만든 국제 금융 질서에서 빠질 수 없는 게 IMF하고 세계은행이잖아요. 세계은행에 비유되는 그러니까 개발은행을 만들었잖아요. 2015년도인가요?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한 국제 질서, 국제 금융 질서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는 불만을 가지고 등장한 것이 이 브릭스거든요. 브릭스입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주도해서 만든 국제 질서에 특히 금융 질서에 IMF라든가 IMF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결권을 더 넘기라니까 그거를 싫다고 한 거 아닙니까? 미국과 기존의 그 기득권 국가들이 그러니까 서방 국가들이 일본을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그 IMF 내에서 그러니까는 의결권 재배분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 보니까 경제 규모가 달라졌으면 그에 걸맞는 대접을 해달라고 중국은 계속 요구를 한 거죠. 근데 그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 그럼 우리 딴 살림 차릴래? 이렇게 된 거잖아요. 딴 살림 차릴래?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딴 살림 차릴래 하면서 이제 이 브릭스에서 추구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이번에 여기에 그러니까는 이 구테레스가 유엔 사무총장이죠. 안토니오 구테레스가 여기에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에 브릭스의 기본이 뭐냐면은 유엔이라든가 IMF라든가 세계은행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그 미국이 주도해서 만든 질서잖아요. 미국과 서방, 예? 미국과 영국, 그 다음에 그 이 서방 국가들이 주도해서 만든 하나의 국제 질서잖아요. 질서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미국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규칙 기반 질서에 대해서, 규칙 기반 질서를 그러니까는 도전하지 말아라. 이걸 훼손시키지 말라 이거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러니까는 같이 날뛰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날뛴다고 표현하는 것은 실제로 볼 때는 제가 날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 미국은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자기의 기득권이니까. 근데 미국이 만든 규칙 기반 질서를 우리가 그거를 우리 거기에 우리가 행동 대정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얻는 게 도대체가 뭐냐 이거예요. 예? 얻는 게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미국이 만든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 질서의 대항마를 그러니까 대항마로 새로운 질서를 그러니까 부상하는 하나 도약하는 하나의 계기가 된 거예요. 이번에 브릭스 정상회담이 6개국을 받아들이면서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국제기구의 개혁. 예? 개혁이 그러니까, 보다 그러니까 공정한 세계 질서. 세계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기존의 국가들과 많은 여기에 참여한 국가들이 거기에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거예요. 예? 즉, 기존에는 미국 주도로 만든 국제 질서는 유엔부터 해가지고 IMF라든가 세계은행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들이 그러니까 쌓여왔던 거죠. 쌓여왔던 거예요. 예? 쌓여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그 불만을 이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여기에 이제 구테레스가 뭐냐면은 구테레스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구테레스가 무슨 얘기냐면 아프리카 국가들이 그러니까는 이 국제 금융기구들 IMF나 세계은행 같은 데죠. 여기서부터 돈을 차입할 때 뭐냐면은 이 4배나 더 지불한다 이거예요. 이자를 그러니까 돈 빌리는 비용을 그러니까. 예? 미국보다 4배. 예, 서유럽에 잘 사는 국가들보다 8배나 더 비싸게 그러니까는 이자를 지불한다 이거예요. 이게 이러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민간 시장에서, 민간 금융시장에서 돈 없는 사람들한테 고금리를 그러니까 부과하는 건 똑같은 방식인 거야. 그러니까는 가뜩이나 그러니까는 돈도 없고 그러니까는 가난해서 참 힘들어 죽겠는데 돈도 고금리로 그러니까는 돈놀이를 하고 앉아 있으니까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기분 나쁘겠냐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건 어떻게 보게 되면 브릭스라는 것을 사실 이 변화하는 그러니까 국제 경제력에 제가 항상 한 20년 전부터 국제 경제력의 다원화가 이건 피할 수 없는 추세다. 다원화가. 근데 기존의 국제 질서는 뭐냐면은 일극 체제에서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체제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우리가 그걸 주목해야 된다. 제가 20년 전부터 그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책들도 쓰고 그러면서요.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글로벌 금융의 그러니까는 이 구조를 다시 공정하고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다시 그러니까 재설계해야 된다는 것이, 예? 다시 그러니까 디자인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이 이 브릭스의 기본적인 그러니까 문제 의식이에요. 여기에 그러니까 호응하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은 거고요. 초청 국가가 50몇 개 국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참여하는 국가들이 그러니까요. 그리고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게 6개국이고 이게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그러니까 AP통신에서 이제 요약해서 보내준 겁니다. 보내준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듯이 2009년에 출범했죠.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이 딱 터지고 보니까는 미국과 G7들이 전부 다들 그냥 그러니까 다 그 민낯이 드러났거든요. 금융위의 의미는 뭐냐면요. 미국과 그러니까 G7의 민낯을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그 수습을 그러니까 G7 가지고 해결할 수 없다 보니까는 G20을 만든 거 아닙니까? G20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요. 그만큼 그러니까는 세계가 달라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대사건이었었죠. 대사건이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시진핑도 이거를 뭐라고 이제 의미를 부여했냐면요. 이 회원국 확정이 역사적인 사건이라 했어요. 역사적인 사건이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2015년에 그 NDB라고 해서 뉴 디벨롭먼트 뱅크, 새로운 그 개발은행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월드뱅크를, 세계은행을 그대로 모방을 해서 만든 거잖아요. 예? 여기가 가장 이제 그러니까 많은 돈을 투입하는 건 중국이죠. 아무래도 그러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이 정상회담에 그러니까 주책을 한 61개국이나 초청을 했다는 이런 얘기가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ING라고 있잖아요. ING. 네덜란드의 그러니까 유명한 금융그룹이잖아요. 금융그룹인데 ING에서 보고서를 냈어요. 이게 다 대부분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뭐냐면은 여기 뭘 이제 그랬냐면은 브릭스의 이제 그러니까 이 외연 확장이 기본적으로 탈달러를 가속화시킬 거라 이거죠. 탈달러를.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건 이 부분이에요. 탈달러.
발달을 보다 이제 그러니까 가속화시킬 거라 이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세계 그러니까는 석유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하고 소비하는 국가들이 이 모임 체계했어. 그럼 서로가 맨날 거래를 할 텐데 주요 거래 국가인데 예? 거기서 굳이 그러니까 달러 쓸 필요 있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우리도 한국 돈으로 지급하고선 석유 수입할 수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우리도요. 그렇지 않겠어요? 똑같은 겁니다. 그 국가 이익 관점에서 볼 때는요. 그래서 이제 달러의 최근 상황을 쭉 이제 이 보고서에서 담았어요. 그럼 우리가 되게 많은 얘기입니다. 무역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달러 사용량이 줄었다. 전 세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부채, 돈을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부채가 되는 거잖아요. 예? 라이어빌리티요. 이것도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줄어들었다. 뭐 자산도 그러니까 달러 표시 자산이 줄어들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 뭐 되게 아는 얘기죠. 급격하게 진행은 안 돼서도 하여간 이렇게 변하고 있다. 예? 특히 러시아하고 중국이 굉장히 밀착되고 있다. 예? 중국과 러시아가 굉장히 빠르게 밀착되고 있고 최근에 특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이 스스로 발등을 찍은 거잖아요. 스위프트 국제금융결제망에서 러시아를 그러니까 배제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야.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러니까는 중국하고 그러니까 독자적인 그러니까 금융결제망을 중국이 만든 금융결제망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미국이 내가 볼 때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야. 제가 그래서 이것도 최백은 TV에서 한번 얘기했잖아요. 스위프트라는 것은 일종의 국제 공공재거든요. 공공재예요. 저 친구가 싫다고 해가지고 너는 은행 쓰지 마 이렇게 한 거거든요. 예? 예? 자기가 싫다고 해가지고 저 친구는 너는 이제 은행 사용하지 마 이런 거거든요. 바보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위안화 결제 시스템이 급증을 하게 되죠. 급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 CIP라고 그러죠. 크로스보더 인터뱅크 페이먼트 시스템. 중국이 만든 국제 금융 결제망, 은행 결제망이잖아요. 크로스보더가 뭡니까? 국제라는 얘기잖아요. 인터내셔널이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인터뱅크 은행 간 그러니까 지불 시스템. 예? 우리나라에 어느 나라나 그러니까 이 금융결제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금융결제원 그러니까 예? 은행들 간의 거래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지원해주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급증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니까 우리가 뭐 많이 들었던 얘기들이죠. 예? 위안화로 결제하는 것이. 즉 그 위안화를 결제하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달러 사용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달러 사용이 줄어들게 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 두 번째 얘기하는 미국의 국채 문제하고 연결돼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뭘 얘기를 했냐면은 이게 뭐냐면 왼쪽 그림은 뭐냐면요. 왼쪽 그림은 뭐냐면은 전 세계에서 우리가 외환 보유를 달러로 외환 보유액을 많이들 우리가 확보하고 있잖아요. 확보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전체 그러니까는 이 국제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액 중에서 금의 보유액이 한 2020년 이후에 2020년 이면서 많이 증가했다 이거죠. 이 주황색 선을 실선을 따라서 보면 대충 이제 보이잖아요. 밑에 이제 그러니까 그 연도들하고 보면 보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금을 많이 이제 그러니까 확보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왼쪽 그림은요. 그다음에 뭐냐면 오른쪽 그림은 뭐냐면요.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건 뭐냐면 이 금의 가격을 되게 달러로 표시한 금의 가격하고 달러로 표시한 금의 가격이 주황색 선이고요. 그다음에 회색 선은 뭐냐면은 이제 달러하고 유로화 간에 그러니까는 달러 대비 유로화의 환율이죠. 그러니까 회색 선이 이렇게 쭉 내려간다는 얘기는 유로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유로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최근에 보게 되면은 유로화 가치가 떨어졌을 때 과거에는 유로화 가치가 그러니까 올라가게 되면 되게 뭐냐면 금의 가치도 같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그랬는데 지금 예를 들면 달러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그랬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은 유로화 가치가 떨어지는데도 금의 가치는 올라가더라 이거예요. 금의 가치는 올라가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달러와 유로에 대한 대안으로서 금을 그러니까 찾기 시작하고 있다 이거죠. 찾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소위 말해서 서방이 그러니까는 소위 중심통화, 기축통화 속에서 독점을 하고 있던 것에 이 균열이 그러니까 생기는 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